안녕하세요. 푸켓치북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2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털보 과학관장과 함께라면 온 세상이 과학. 과학은 어떤 의문에 대한 잠정적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매일 바뀌는 과학적 지식보다 과학적 태도, 즉 합리적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해요. 과학적 태도를 생활어로 번역해보면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과학을 알고자 하는 욕구를 매우 강하게 갖고 있는 셈이지요. 책을 펴내며 청소년들이 제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관장님은 과학을 얼마나 좋아했기에 과학자가 되었나요? 라는 것입니다. 제가 물론 과학과 수학을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좋아하는 과목은 따로 있었죠. 체육과 음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체육과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걸 직업으로 삼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지 않으면서 제법 잘했던 걸 직업으로 삼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한때는 과학자였지만 지금은 과학행정가이고 과학 거강꾼이죠. 흔히 말하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말입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세계무로 진행되는 과학 연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바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복덕방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아이들과 성인들을 위한 과학책을 쓰고 영어와 독일어 과학책을 열심히 번역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도서관과 학교에 가서 강연도 많이 했습니다. 방송도 몇 번 했고요. 그랬더니 신문사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과학 칼럼을 써달라는 것이죠. 신문에 내 이름이 붙은 칼럼란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뿌듯해 하셨을까요? 한국일보에 20번만 쓰기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뉴스토마토라는 경제지에서도 요청이 오더군요.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이제는 버릇처럼 씁니다.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신문 독자가 내일 아침에는 무슨 이야기를 듣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편하게 씁니다. 이렇게 쓴 칼럼들을 모여서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라는 책으로 묶였지요. 책이 나온 다음에도 아직 신문사에서는 칼럼 연재를 멈춘다는 통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게 되었습니다. 이 칼럼들이 모여서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2가 되었습니다. 책을 굳이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책으로 집중해서 읽으면 당연히 더 좋을 것입니다. 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기회가 생길 테니까.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왜 과학을 알고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우주라든지 생명의 기원 같은 거창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덜 불안해하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살고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죠. 책을 가볍게 넘겨주세요. 긴장 푸시고요.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 2019년 2월 25일 이정모. 과학의 쓸모.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가? 독일 유학 시절에는 주로 구두 시험을 봤다. 교수와 학생이 1대1로 약속을 잡고 앉아서 한 사람은 묻고 한 사람은 답한다. 당연히 묻는 사람은 교수이고 답하는 사람은 학생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는 없다. 정해진 시간 안에 몇 개의 질문이 답했는지에 따라 성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교수가 범위 안에 있는 것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 술술 답을 말해야 한다. 기껏해야 30분 정도 진행되는 시험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채기는 어렵다. 내가 얼마나 암기하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독일어도 잘 안 되는 외국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나는 말도 잘 못하는 데다가 암기도 잘 하지 못해서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려웠다. 짜증이 났다. 어느 날 교수님에게 푸념했다. 교수님, 제가 굳이 이곳 독일까지 유학을 온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은 무턱대고 외우게 하는 암기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이해 중심의 선진 교육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국보다 암기를 훨씬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빠른 속도로 대답했다. 아니,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가? 학습은 암기일세. 자네 머릿속에 있어야지 책 속에 있는 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번쩍이는 아이디어는 책이 아니라 자네 머리에서 나와야 하네. 그러니 열심히 암기하게나. 그리고 덧붙였다. 이해는 완전한 암기를 위한 준비 과정이지. 교수님 말씀이 옳다. 생각해보자. 중요한 것은 다 외운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3, 3은 9, 8, 9, 72 자동으로 튀어나온 까닭은 구구단을 암기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이와 보이 사이에는 M을 넣어 말하고 유와 걸 사이에는 R을 넣어 말하는데 아무런 고민이 없다. 암기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해를 하면 암기가 쉬워지는 것처럼 반대로 암기를 통해 이해가 쉬워지는 경우도 있다. 역사를 공부할 때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해는 암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는 1543년에 출판되었지만 1616년에야 금서로 지정되었다. 적어도 73년간은 금서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천문학의 황금기다. 이모굴라는 1882년, 가보기역은 1894년, 을미의병은 1895년 이라는 숫자만 외우고 있어도 한국 근대사의 흐름이 쉽게 이해된다. 여름철 논에서는 모기 기다랗고 커다란 하얀 새가 눈에 많이 띈다. 백루, 외가리, 황새, 두루미 가운데 뭘까? 약간의 암기만으로도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있다. 일단 여름철에 눈에 띈다면 두루미와 황새는 아니다. 이들은 겨울철새이다. 나무에 앉는다면 두루미가 아니라 황새다. 두루미는 나무에 앉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름철에 보인다면 백로 아니면 외가리다. 그런데 백로는 흰색이고 외가리는 회색빛이 돈다.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냥 암기하면 된다. 하지만 암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귀찮고 피곤하며 짜증나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암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주로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암기도 잘한다. 왜냐하면 암기에도 창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이라고 한 번 보고 암기할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스토리란 그야말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머릿속에 그리는 한 편의 그림일 수도 있다. 창의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복이다. 생화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개의 핵산 염기와 20가지의 아미노산, 그리고 수십 개의 탄수화물 구조를 암기해야 한다. 이해할 게 하나도 없다. 무조건 외워야 한다. 이걸 암기하지 못하면 생화학 공부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교수님은 20번 외우고 20번 잊어버리라고 하셨다. 그러면 저절로 외워진다고 말이다. 20번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7번은 외우고 잊어버렸던 것 같다. 아는 만큼 생각한다. 머리에 들어있는 게 있어야 생각도 할 수 있다. 창의라는 로켓은 암기라는 스프링의 힘으로 발사된다. 암기를 잘하면서도 창의성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암기를 못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없다. 단어를 모르면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없는 법이고 구구단을 모른 채로 미분과 적분을 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정확히 하자. 주입식 암기 교육이 나쁜 것이지 암기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가 좋은 문제인 것은 맞지만 단순 암기를 측정하는 문제가 나쁘거나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단순 암기를 못하면 이해력을 요구하는 창의적인 문제도 못 푼다. 우리 아이는 이해력은 좋은데 암기를 요구하는 교육제도가 문제야 란 말을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이 바로 문제다. 겸손과 직관. 수엘리베 붕탄츠 산 블레 나마 알규인 황 여마 칼칼.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서 가르치는 주문이 아니다.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각기 다른 버전이 있긴 하지만 대략 이런 방식으로 주기율표의 처음 20개 원소를 외운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걸 잘 외운 학생은 화학이 재미있었고 이게 잘 안되면 화학이 재미없었다. 구구단을 잘 외워야 산수가 재밌고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고 있어야 독해 시간이 재밌는 것과 같은 이치다. 주기율표는 화학의 시작이다 끝이다. 화학이란 만물의 근원이 되는 원소 사이에 일어나는 온갖 결합과 반응으로 이루어진 학문인데 원소들은 아무하고나 반응하고 결합하지 않는다. 그들이 결합하고 반응하는 데는 일정한 논리가 있고 그 논리를 마치 그림처럼 그려놓은 것이 바로 주기율표이다. 주기율표는 인포그래픽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주기율표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모든 화학 분야의 기초는 갖춘 셈이다. 2019년은 유엔이 정한 국제 주기율표의 해다. 유엔이 굳이 2019년을 주기율표의 해로 정한 까닭은 러시아 화학자 드미트리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만든 지 꼭 150년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멘델레예프의 인생사는 정말 눈물겹다. 멘델레예프는 시베리아 서쪽 작은 도시에서 11남매 또는 14남매 또는 1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멘델레예프가 태어나던 해 아버지가 시력을 잃고 교직에서 물러나자 어머니가 유리공장을 세워 생계를 꾸렸지만 13살이 되던 해에 유리공장에 불이 나고 말았다. 어머니는 멘델레예프만은 고등교육을 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모스크바로 무작정 상경하였지만 모스크바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했다. 결국 멘델레예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교육대학에 입학하게 되지만 입학한 지 10주 만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2년 후 멘델레예프는 결핵에 걸려 수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슬픈 가정사다. 하지만 멘델레예프는 73살까지 살았다. 1869년 당시 35살이던 멘델레예프는 주기율표에 관한 첫 번째 논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은 멘델레예프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원소에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원소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꿈을 꾸고 있었다. 독일의 화학자 로타어 마이어도 멘델레예프와 거의 같은 시기에 주기율표를 발표했다. 멘델레예프와 마이어는 원자량의 주기적인 상관성을 발견한 공로로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데이비드 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했다. 멘델레예프와 마이어 외에도 주기율표를 발표한 사람들은 몇 더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유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원소가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알고 있는 원소로 완벽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달랐다. 당시 알려져 있던 62종의 원소를 배열하면서 빈칸을 만들었다. 자신의 주기율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마이어는 빈칸은 빈칸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멘델레예프는 자신이 아직 모르지만 빈칸을 채울 원소가 반드시 있으며 언젠가는 발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갈륨, 게르마늄, 스칸듐, 레늄, 테크네늄 등 많은 원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는 멘델레예프 주기율표가 아니라 모즐리 주기율표다. 멘델레예프가 정한 원자번호는 지금 우리가 아는 원자번호와 다르다. 멘델레예프는 원소들을 원자량을 기준으로 배열했지만 모즐리는 원자의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배열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기율표하면 멘델레예프를 떠올린다. 그의 아이디어가 아직 통용되고 있고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겸손과 함께 언젠가는 그 자리가 채워질 것이라는 직관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후배 과학자들은 101번 원소에 멘델레뷴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여 멘델레예프를 기리고 있다. 디에고도 모른다. 상갓집, 시장, 맥주집과 시위 현장, 여기에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롭고 힘들고 지루하고 슬프다. 하지만 다른 곳에는 그저 사람이 적당히만 있으면 된다. 인기가 좋다고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가 일하고 있는 서울시립과학관도 마찬가지다. 너무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기를 바란다. 어디에나 적정 인원이란 게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인기 좋고 사람이 많은 곳은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때로는 억지로 끌려갈 때도 있다. 마추픽추도 그런 곳 가운데 하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10년 전에는 하루에 700명이 방문했는데 교통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하루에 10,000명도 오르는 곳이 되었다. 당연히 내가 피하고 싶은 곳이다. 게다가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다. 심드렁하게 산에 올랐다. 에이, 유명한 곳이 다 그렇겠지. 뭐가 있겠어? 마추픽추에 올랐다. 그리고 흐린 날씨가 개었다. 눈앞에 천길 높은 절벽과 함께 고대 도시가 드러났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구나. 사람이 많이 오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오만한 마음이 사라졌다. 부끄러웠다. 그리고 잉카 문명에 대한 경외감이 다시 솟았다. 궁금했다. 이런 절벽 위에 어떻게 거대한 도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 마추픽추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세 요소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이다. 안전, 물, 그리고 돌이다. 밀림 속 가파른 절벽은 안전을 보장했다. 게다가 그 산에는 먹고 살 물, 건물과 계단식 밭을 건설하기에 충분한 돌이 있었다. 사실 아름다운 풍경을 제외하면 마추픽추는 다른 잉카 문명 유적지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높이부터 그렇다. 내가 마추픽추에 간다고 하니까 고산병을 조심하라는 조언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내가 가본 잉카 문명 유적지 가운데 마추픽추보다 낮은 곳은 하나도 없었다. 마추픽추는 잉카 제국의 수도인 쿠스코보다 무려 1000m나 낮은 데 있다. 해발 약 2400m에 불과하다. 쿠스코에 있다가 마추픽추에 가니까 오히려 숨쉬기가 편했다. 그리고 마추픽추는 거대한 도시가 아니다. 200호의 돌집이 있는 작은 마을이다. 이에 비해 쿠스코 그리고 마추픽추행 기차를 타는 올란탐보의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이곳을 건설하는 데 쓰인 거대한 암석들은 모두 6에서 7km나 떨어진 곳에서 가져왔다. 더 놀라운 것은 돌을 3에서 12각형뿐만 아니라 곡선으로 다듬어 접착제도 없이 돌과 돌이 꼭 들어맞게 쌓았다는 것이다. 돌을 얼마나 정교하게 쌓았는지 종이 한 장,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다는 방송 프로그램의 묘사가 허풍이나 과장이 아니다. 정말 그렇다. 틈이 없다. 당연히 질문이 떠오른다. 그 커다란 돌을 어떻게 수 킬로미터나 떨어진 먼 곳으로 옮겼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다듬었을까? 잉카인들은 철기와 수레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질문은 대답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무수한 이론이 있다.
이론이 많다는 것은 쓸만한 게 별로 없다는 것과 같다. 내가 알고 있는 각막 미란의 치료법도 무수히 많다. 그 가운데 믿고 사용할 한 가치가 없는 게 문제다. 가장 널리 퍼진 이론은 이집트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처럼 통나무를 연이어 바닥에 깔고서 돌을 옮겼다는 것이다. 또 모래와 물로 돌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큰 돌의 경우 보통 8개 이상의 돌과 맞물려 다양한 각을 이루게 했다고 한다. 내가 읽은 블로그뿐만 아니라 현지 가이드들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럴 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즐겁다. 쿠스코 체류 7일째에 만난 디에고 같은 친구 말이다. 디에고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현지 가이드다. 그를 찾아가 반나절을 같이 걸으면서 설명을 들었다. 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 이집트는 평지여서 통나무 위에 거대한 돌을 올려놓고 옮길 수 있지만 1000m에 달하는 계곡으로 둘러싸인 쿠스코에서는 애당초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어느 세월에 모래와 물로 돌을 그렇게 정교하게 다듬었겠냐고 반문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가 거침없이 대답했다. 모른다. 통나무 이론을 믿느니 차라리 외계인 건설 이론을 믿겠다고 했다. 팁으로 살아가는 가이드가 모른다라고 대답한 일은 쉽지 않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본업은 밀림에서 동물을 연구하는 생물학자였다. 고 생물학자 토머스 홀츠의 말만 따라 때로 과학에서는 모른다가 제일 좋은 답이다. 과학에서만 그런 게 아닐 것이다. 모른다라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을 믿는 게 가장 안전하다. 짐작은 얼마든지 하되 대답은 모른다고 하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미국을 사랑한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야 한다고 선생님과 아버지께 배웠다. 나는 진정 미국을 사랑하지만 미국에 가보지는 못했다. 아마도 너무 멀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 잘 모른다. 뉴욕 하면 미국 자연사 박물관, 샌프란시스코 하면 익스플로라티움 과학관, LA 하면 갈비 정도가 떠오른 게 전부다. 그렇다면 보스턴은? 물론 마라톤이다. 보스턴 마라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다. 어린 시절 스스로 방공소년을 자처했으며 심지어 요즘도 태극기를 든 노인들을 보면 막 달려가서 껴안고 싶은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나에게 보스턴 마라톤은 단순한 대회가 아니다. 보스턴 마라톤은 내 애국심의 원천이기도 했다. 1947년 당시 24세였던 서윤복이 2시간 25분 39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했고 1950년에는 지금은 비록 이름도 기억나지 않지만 한국인 선수 3명이 1, 2, 3등을 휩쓸었다. 이 4사람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기상이 세계 만방에 이르렀다고 배웠다. 2001년에는 이봉주가 다시 우승했으니 보스턴이라고 하면 마라톤이 떠오르는 건 당연하다. 해마다 4월이 되면 보스턴 마라톤 대회 소식을 기다리게 된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내 애국심을 보충해줄 소식이 들려오지 않은 지 꽤 됐다. 그러던 중 117 대회 때 비극이 발생했다. 2013년 4월 15일 이미 우승자가 결승선을 통과한 지 2시간쯤 지난 다음이었다. 프로 선수들은 경기를 마쳤고 일반 시민 선수들이 결승전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다. 결승선 바로 근처에서 12초 간격으로 2차례의 폭발이 일어났다. 총탄용 화약을 채우고 못, 금속 파편 등을 집어넣은 압력솥 폭탄이 터진 것이다. 가족과 친구들의 완주를 응원하러 나온 시민 3명이 사망하고 264명이 다쳤다. 그 가운데 17명은 다리를 잃었다. 사고가 난 지 11개월 후인 2014년 3월 밴쿠버의 테드 강연장, MIT 미디어랩 생체공학 연구소의 휴 허 교수는
달리고 등산하고 춤추게 하는 새로운 인체공학 강연을 마치면서 한 쌍의 댄서를 무대에 올렸다. 두 사람은 엘리케 이글레시아스의 노래 링 마이 벨에 맞춰 춤을 춘 후 객석을 향해 섰다. 여자 댄서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로 다리를 잃은 에이드리언 해리슨 데이비스였다. 그녀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남편의 결승선 통과를 기다리다가 폭탄 테러로 왼쪽 다리 무릎 아래를 잃었다. 그녀는 댄서였다.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기술이 그녀를 구원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강연을 보면서 울었다. 기술이 인간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다. 에이드리언을 소개하면서 휴어 교수는 우리는 결코 굴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다. 휴어는 등반가였다. 8살 때 로키 산맥의 템플산을 올랐고 17살 때 등반협회로부터 미 동부에서 가장 뛰어난 암벽 등반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17살 때 빙벽 등반을 하다가 조난을 당해 양쪽 다리 무릎 아래까지 절단해야 했다. 휴허는 다시 산을 오르고 싶었다. 그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MIT에서 기계공학 석사학위를, 하버드대에서 생체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MIT에서 웨어러블 로봇, 즉 착용할 수 있는 로봇을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개발한 로봇을 착용하고 수천 미터의 산을 오르고 암벽 등반을 하고 있다. 이제 장애인을 위한 인공팔과 다리, 생각만으로 노부팔을 조종하는 뇌 기계, 인터페이스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 로봇팔과 다리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안 된다. 흔한 일이 되었다. 심지어 2016년 10월 스위스 츄리히에서는 장애인들이 로봇슈트를 착용한 채 미션을 수행하는 사이베슬론 대회가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웨어러블 로봇이 개발되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발전 속도라면 지금과 같은 장애인 올림픽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럴 때마다 상투적인 고뇌들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기계가 인간 안으로 들어온다면 인간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안경을 껴도 사람이고 보청기를 껴도 사람이다. 인공심장이 뛰어도 사람이다. 로봇팔과 로봇 다리를 착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고민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할 문제는 따로 있다. 웨어러블 로봇을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다. 일본은 2016년에 이미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일부 로봇슈트를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인간 수명 100세 시대다. 곧 120세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수십 년을 아픈 다리로 살 수는 없다. 로봇 팔다리는 보통 사람의 필수품이 될 것이다. 새 시대를 준비하자. 참 MIT 공대도 보스턴 가까이에 있다고 한다. 보스턴은 이제 내게 마라톤과 로봇의 도시다. 사과보다는 산수. 물리학의 흥미로운 까닭은 산수로 표현되는 각종 법칙으로 우주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우주를 설명하는 물리 법칙들은 대체로 겸손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발견한 법칙이 우주의 작은 구석 하나를 해명할 뿐이라는 과학자들의 생각 때문이다. 우주 구석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물리 법칙의 적용을 받는다. 거창한 이름의 물리 법칙도 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바로 그것이다. 모든 물체 사이에 존재하는 잡아당기는 힘을 해명하는 법칙이라는 뜻이다. 이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아이작 뉴턴이다. 뉴턴은 40대 중반에 출간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 이 법칙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냈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당기는 힘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인력의 법칙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순하다. 도대체 뉴턴은 이런 법칙을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뉴턴이 정말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착안했을까? 그럴 리가 없다. 어떤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던 시절이다. 그냥 직관적으로 옳은 것이다.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도 일찌감치 돌이 떨어지는 이유를 불, 공기, 물, 흙이라는 네 가지 원소들이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파했을 정도다. 만유인력이라고 하면 뉴턴과 함께 사과를 상상하지만 뉴턴은 분명히 말했다.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뉴턴은 누구의 어깨 위에 있었기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너스 케플러가 바로 그 어깨의 주인이다. 케플러는 안타깝게도 비정규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를 고용한 사람은 덴마크 천문학자 튀코 브라헤. 브라헤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관측가로 평가된다. 정밀한 관측 장비를 개발했고 당시 최고의 천문대를 건설했으며 정말 부지런했다. 오줌 누울 시간마저 아끼면서 관측을 하느라 방광염으로 세상을 떠났을 정도다. 브라이는 자신의 관측 기록을 바탕으로 천체 운행을 계산할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케플러를 고용하면서도 전체 기록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케플러는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케플러는 지난한 투쟁 끝에 정규직이 되었고 브라이는 케플러에게 관측과 계산을 온전히 맡겼다. 케플러의 계산은 브라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야 끝났다. 계산에 따르면 지구는 초속 30km의 속도로 공전한다. 국제선 항공기보다 100배나 빠른 속도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은 초속 47km로 공전하고 공전 주기는 0.24년이다. 이에 비해 태양에서 가장 먼 행성인 해왕성은 불과 초속 5.4km로 공전하고 공전 주기는 165년이다. 이것은 관측 결과가 아니라 순전히 계산의 결과다. 60년밖에 살지 못한 케플러가 수백 년을 관찰할 수는 없다. 요즘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중력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뉴턴이 태어나기도 전이다.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이유도 모를 때였다. 케플러는 브라이가 평생 동안 축적한 자료를 분석하여 행성의 운동법칙 3가지를 발표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제2법칙이다. 케플러의 제2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같은 시간 동안 행성이 쓸고 간 면적은 속도와 상관없이 같다는 것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행성은 태양에서 멀 때는 천천히 지나가고 태양과 가까울 때는 빨리 운동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앞에서 본 것처럼 태양과 가까운 행성은 공전 속도가 빠르고 멀리 있는 행성은 공전 속도가 느리다. 케플러의 법칙 때문에 만유인력의 법칙이 나올 수 있었다. 뉴턴은 자신이 발견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운동의 법칙과 케플러의 법칙을 기반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유도했다. 사과가 아니라 산수였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법칙은 중심에 가까운 것들은 빨리 움직이고 멀리 있으면 천천히 움직이지만 각 행성이 운동하면서 쓸고 지나간 면적은 같다는 케플러의 제2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가까이 있으면 바삐 움직이지만 거리를 두면 천천히 움직인다. 멀리 있는 것들은 실제로 천천히 움직인다. 내 앞에 있는 것들은 바삐 움직인다. 하지만 실제로 한 일은 같다. 말이 아니라 산수로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숫자다. 일반과 특수. 동네에 와인과 커피에 정통한 친구가 있다.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와인과 커피의 세계는 변화무쌍하고 다양해 보인다. 그런데 나는 맛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나는 그 친구가 부럽고 그 친구는 내가 안타까운 것 같다. 김치찌개와 동태찌개에 정통한 또 다른 친구는 내게 이렇게 짜증을 낸 적이 있다. 정모, 너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야 의미가 없어. 악담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다. 그렇다. 나는 맛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도 나름대로 음식점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 갈비탕을 주문할 때 종업원이 보통으로 드릴까요? 특으로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집보다는 군말 없이 갈비탕을 주는 집이 잘하는 집이라는 것이다. 보통 2,000원 정도 더 비싼 특이 더 좋은 게 당연하겠지만 우리 집은 보통도 자신 있어요 라는 자세가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과학자를 한 명 꼽아보라고 하면 대개 가장 먼저 아인슈타인을 꼽는다. 왜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과학자냐고 물어보면 상대성 이론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이때 상대성 이론을 얼마나 이해하냐는 짓궂은 질문을 간혹 한다. 이 질문이 짓궂은 까닭은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라는 얼토당토하는 대답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름만 보면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토대로 더 깊이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특수 상대성 이론은 1905년에 발표되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10년 뒤인 1915년에야 발표되었다. 기초적 일반 이론보다 10년 앞서서 더 어려운 특수 이론이 발표된 셈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당연히 안 된다. 따라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 일반 상대성 이론보다 더 특수하게 어려운 이론일 수는 없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속도가 일정한 개라는 특수한 조건에서만 적용되는 이론이다. 이에 반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개까지 다 적용되는 이론이다. 특수한 조건이 아니라 일반적 조건에서도 적용된다고 해서 일반인 것이다. 상대성 이론은 어차피 어렵다.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다. 내가 아니라 물리학자들도 못한다. 아마 아인슈타인도 여기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짓궂은 질문에 얼토당토 않는 답을 하지 않을 만큼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상대성 이론을 어디에 쓴다고 내가 알아야 해? 라고 따지시는 분들 꼭 계신다. 독자분들 가운데 상대성 이론에 따라 만들어진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분은 없다. GPS가 바로 그것이다.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능은 GPS를 활용한 것이다. 내비게이션과 휴대폰은 내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 약 2만 킬로미터 상공에 있는 인공위성들이 서로 협력하여 내 위치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공위성과 지구 표면 사이에는 다른 시간이 흐른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빨리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인공위성은 초속 8km로 움직이고 있다. 인공위성의 시간은 지구 표면에 있는 자동차의 시간보다 느리게 흐른다. 하루에 7 마이크로초 더 늦게 흐른다.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이 간단하지 않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큰 지역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지표면은 인공위성이 있는 상공보다 중력이 크다. 이번에는 반대로 지표면의 시간이 인공위성의 시간보다 하루에 45 마이크로초씩 더 느리게 흐른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인공위성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지표면의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두 가지 효과를 합하면 인공위성의 시간이 지표면의 시간보다 하루에 38 마이크로초, 그러니까 0.00003초 빨리 흐른다.
겨우 0.00003초가 가지고 뭘 그러냐고 무시하면 안 된다. 빛은 그 사이에 11.4km를 간다. 이 오차를 보정하지 못하면 GPS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다. 아니, 매우 위험하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만들겠다고 GPS 시스템을 개발한 게 아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이다. 엉뚱한 곳에 폭격을 해서 죄 없는 민간인이나 아군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보다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이 더 뛰어난 과학자다. 마찬가지로 꼭 특을 먹어야 하는 갈비탕집보다는 보통을 먹어도 만족할 수 있는 갈비탕집이 더 좋은 집이다. 법은 어떨까? 굳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보다는 일반법으로 해결되는 상황이 더 안정적인 상황일 것이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특검이 구성되어야 하는 상황은 불행한 상황이다. 일반 검사들을 믿지 못해서 특별한 검찰 조직을 만들어야 하니까 말이다. 2018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났다. 무죄 선고를 받은 부분을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법원은 일반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을 내리는 특수한 법원인가? 나는 병사하고 싶다. 대한민국 박물관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일할 때의 일이다. 자연사가 익숙한 말이 아닌지라 많은 사람들이 자연사 박물관은 뭘 전시하는 곳이에요? 라고 묻곤 했다. 장난기가 발동한 나는 자연사 박물관은 사고사 또는 돌연사가 아닌 자연사한 생명체를 전시하는 곳입니다. 라고 농담처럼 대답하곤 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농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는 저도 자연사 하고 싶어요. 라고 맞장구를 쳤다. 우리는 자연적이라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인공 감미료를 극단적으로 기피하고 천연의 소재로 만든 것을 선호한다. 화학적으로 합성한 약보다는 얼마나 투여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천연 약재를 비싼 값에 구입한다. 심지어 의료보험도 적용 안 되는데 말이다. 그러다 보니 죽음마저 자연스러운 죽음, 자연사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자연사란 무엇일까? 간단하다. 굶어 죽든지 아니면 잡혀 먹어서 죽는 거다. 백수의 왕, 밀림의 왕자 사자도 별 수 없다. 이빨 빠진 늙은 사자도 사냥을 하지 못하고 힘이 빠지면 평소에는 자기에게 꼼짝도 못하던 하이에나 같은 맹수에게 잡혀 먹히고 독수리에게 누나를 뽑힌다. 설마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자연사 하고 싶은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누구나 재미있게 살다가 죽고 싶어 한다.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다. 우리 아버지는 아파트 단지에서 어이없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날도 동창들과 즐거운 술자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길이었다.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막내 여동생은 아버지가 고통 없이 현장에서 즉사하신 거에 대해 감사했다.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고통 없이 돌아가셨다는 점은 고마운 일이기는 하다. 그런데 나는 그때 비로소 황망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나는 꼭 병사해야지 하고 말이다. 너무 오래 아프지 않고 조금만 아프다가 죽어야겠다. 그래야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도 할 테고 죽기 전에 나눠야 할 이야기도 나눌 테니 말이다. 한국 사람 8명 가운데 1명은 돌연사한다. 아무런 전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데 갑자기 죽는 것이다. 이유는 한 가지. 심장이 멈췄기 때문이다. 심근경색이다. 물론 심장이 그냥 멈추게야 했겠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을 테지만 자신이나 가족이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였을 것이다. 돌연사는 정말 황망하다. 교회 고등부 시절 여학생 후배는 잠을 자다가 죽었다. 교회 집사님도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 평생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던 이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아내분은 피곤한가 보다 하고 혼자 새벽 기도회를 다녀왔는데 여전히 자고 있더라고 했다. 그 집사님의 아들은 어느 날 내게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날 아침은 정말 황당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 친구는 아직 황망이라는 말을 몰랐을 뿐이다. 심근경색은 대부분 자는 동안이 아니라 거리를 걸어 다닐 때, 사무실에서 일할 때, 그리고 운전할 때 일어난다. 이것은 그가 살아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갑자기 쓰러진 시민을 살려내는 심폐소생술 시범 비디오를 볼 수 있다. 하도 봐서 외울 지경이 되었다. 1. 환자의 목을 짚어서 맥박이 없으면 입에서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는다. 2. 무릎을 꿇은 자세로 심장 마사지를 시작한다. 이때 체중을 실어서 무려 5cm 정도 내려가도록 꾹 눌러야 한다. 구조자가 2명일 경우에는 한 사람이 호흡 한 번 하면 다른 사람이 심장 마사지 5번 하고, 구조자가 1명일 경우에는 2번 호흡하고 15번 심장 마사지를 한다. 심장이 멎으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다. 이 시간이 5분을 넘기면 뇌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즉시 도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는 자동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다. 제세동기는 수천 볼트의 전압으로 1에서 20A의 전기를 순간적으로 흘려보낸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환자의 몸에 접촉해서 감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있다. 119에 신고하는 것이다. 만약 혼자 있다면 먼저 119에 신고한 뒤 응급처치를 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을 지목해서 부탁해야 한다. 남색 패딩 입은 아저씨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다들 나란히 누군가가 119에 신고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걱정스럽게 구경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모든 일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학교와 직장에서 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면 어떨까? 취직할 때 토익 점수를 요구하는 것처럼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요구한다면 길거리에서 황망하게 숨지는 일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8명 가운데 1명이 돌연사하고 있다. 자연사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병사하자. 실패의 축적.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는 10월이 되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노벨상 수상 연구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이때마다 반복되는 황당한 요구가 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세요가 바로 그것. 아니, 초등학생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성과에 누가 노벨상을 주겠는가? 그런 일은 없다. 초등학생이 아니라 성인에게도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 단지 이러저러한 연구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전달하는 게 전부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는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중력파 연구는 그나마 소개가 많이 되었지만 201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물질의 위상 전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대중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 심지어 물리학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그래도 과학자들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최대한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항상 마지막에 듣는 질문에는 힘이 빠진다.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쯤 노벨상을 받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다. 이는 물론 2000년에 이미 고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노벨 평화상을 무시하는 질문은 아니다. 노벨 과학상을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한 것. 이때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다. 앞으로 15년 안에는 없을 것입니다. 가 바로 그것. 왜 그럴까? 간단하다.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라디오 진행자는 아니 한국의 GDP 대비 R&D 예산이 세계 1위이고 한국 과학자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있는데 해놓은 게 없다뇨.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반문한다. 사실이다. 정말로 해놓은 게 없다.
어떤 연구에 노벨상을 줄까? 인류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친 연구 가운데 남들이 하지 않은 독창적인 연구에 노벨상을 준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천재가 아니다. 그들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끈기 있게 연구하여 성공한 사람들이다.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한 사람들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 남들이 해놓은 연구를 따라했다. 뛰어난 과학자들이 정말 열심히 선진국의 연구를 베끼고 한국 사회에 적용한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발전했다. 우리는 과학자들이 실패할 틈을 주지 않았다. 후발주자로서 바빴기 때문이다. 한국의 연구 풍토는 소위 추격형 경제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는 이제 안다. 더 이상 추격형 경제로는 우리나라가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젠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실패를 거듭하는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두 가지. 사람과 돈이다. 이제 사람은 부족하지 않다. 우리나라도 충분한 전문가가 있다. 그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연구비만 있으면 된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가 사실 적은 것은 아니며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연구 주제를 정해주는 톱다운 방식이 대부분이고 연구자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주제를 제안하는 자유공모형 과제의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이런 추세가 기초과학 연구를 위축시켰다. 2016년 9월 뜻을 모은 1,000명의 과학자들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청원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청원이 채택되었다. 국회는 자유공모형 연구를 선진국 수준으로 지원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유공모형 연구에 대한 예산을 장기적으로 2배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2018년 예산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자들은 이제 연구에 몰두하면 된다. 그렇다. 문제는 해결되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가 기초과학을 등졌다. 애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책정한 2018년 기초연구 지원 예산은 1조 5천억 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400억을 삭감하여 1조 4,600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또다시 400억을 삭감하여 최종적으로 1조 4,200억 원으로 확정됐다. 2018년도 기초연구 지원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800억 원이나 삭감된 것이다. 삭감된 8억 원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제안하는 자유공모형 연구에 지원할 자금이었다. 800억 원은 720개의 과제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받는 과정에서만 360개의 기초연구 과제가 사라진 것이다. 아쉽다. 노벨상이 연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노벨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실패를 겪다 보면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말로만 기초과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 시점이 한 해만 늦어진 것이기를 바란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다이아달로스는 최고의 건축가이자 장인이었다. 크레타의 미노스 왕은 다이달로스에게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할 미궁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다. 자신의 아내와 황소 사이에서 태어난 미노타우루스를 가두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테세우스가 미궁을 탈출하자 화가 난 미노스 왕은 다이달로스와 그의 어린 아들 이카로스를 미궁에 가두어 버렸다. 만들지 못하는 게 없는 다이달로스는 새의 깃털을 밀랍으로 이어붙여 날개를 만들어냈다. 다이달로스는 새의 날개를 달고 탈출하면서 아들에게 너무 높이 날아서도 안 되고 너무 낮게 날아서도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 하지만 평범한 비행에 실증난 이카로스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점점 높이 오르다가 태양열에 밀랍이 녹아 날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추락하고 말았다. 이 신화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첫 번째는 빠져나오지 못할 미궁이란 없다는 것이다. 위상수학은
미궁을 빠져나올 아주 간단한 방식을 제공한다. 한쪽 벽에서 손을 떼지 않고 끝까지 걷다 보면 언젠가는 출구를 찾게 된다. 둘째는 하늘 높이 날면 점점 더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워진다는 사실이다. 이카로스는 추워서 정신을 잃고 추락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카로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어리석은 인물일까? 신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모두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래야 신화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카로스는 실패한 인물로만 주목받는 경향이 있다. 이제 다른 면을 보자. 이카로스는 자신이 속한 세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세계의 경계를 두드린 인물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카로스의 추락이 아니라 비상인 것이다.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 1호가 2018년 4월 2일 오전 8시 50분에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친 후 9시 16분에 남태평양에 추락했다. 대기권에 진입한 뒤 마찰열로 불타고 일부 파편만 바다에 떨어졌으니 누가 주울 확률은 희박하다. 하늘의 궁전이란 뜻의 텐궁은 2011년 발사됐다. 현재 우주에 떠있는 우주정거장은 우리나라의 이소연 박사가 다녀온 국제우주정거장 ISS와 2016년에 발사된 텐궁 2호뿐이다. 텐궁 1호와 달리 텐궁 2호는 장기 체류를 목표로 만들었다. 이미 2016년에 우주선 저우 11호가 텐궁 2호와 도킹하는 데 성공해 우주인 2명이 30일간 우주정거장에 체류하면서 우주의학, 수리 유지 기술 등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 도킹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세 나라뿐이다. 우리가 중국에 발 마사지 받으러 다니는 동안 중국은 1996년 이후에는 인공위성 발사 성공률이 100%에 달하는 세계 최강의 우주 개발국이 되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2008년 4월 8일 이소연 박사가 러시아 우주선 소유주를 타고 우주에 올라 ISS에서 11일 동안 머문 지 꼭 11년이 되었다. 두 차례의 나로 발사 실패 이후 2014년 1월 30일 대한민국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고 나로 과학위성이 고도 300km의 궤도에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두 차례의 실패는 우리에게 커다란 자산이 되었다. 그 전에 우리는 발사 실패도 못 해보았으니 말이다. 한편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KT가 통신 위성인 무궁화 3호를 홍콩의 위성 서비스 업체인 ABS에 단돈 5억 3천만에 팔아버렸다. 무려 3천억 원이나 들여 만든 인공위성을 아파트 한 채 값에 판 것이다. 그것도 몰래. 이후 재매입을 위한 협상을 벌이다 도리어 소송을 당해 다시 100만 달러 이상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텐궁 1호의 추락을 예고하고 경계령이 내리자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우주 쓰레기를 걱정하면서 우주에 인공위성 같은 것 좀 그만 쏘아 올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국 기술의 후진성을 거론하며 비웃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자기네 우주정거장이 추락하는 사건을 경험하는 중국이 부러웠다. 우주를 탐험해야 한다면 추락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추락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주에 올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날개가 필요하다. 요절한 작가 이상의 소설 날개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